조선 순조 12년 병자년 동지가 지나고 섣달 20날째 되는 밤, 강원도 인제 땅 백운산 기슭에 핏빛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이 밤 천길 낭떠러지 아래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시신이라 여겼으나 그것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노파였습니다. 맨발로 호돛 하나 걸친 채 영하의 설산에 버려진 여인. 30년 전 궁궐 내의원에서 사라진 전설의 여의 장현심. 그녀는 왜 이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몬 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소년이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얼어붙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춥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 소년의 이름은 석철. 본가는 충주, 아버지 성만충과 어머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 3년 전 부모를 모두 잃고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12해를 살아온 이 소년은 오늘도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석철은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은 꼭 나무를 구해야 하는데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얼어 죽는다. 칼바람이 살을 내고 눈발은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짐승 소리도 아닌 희미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석철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지? 저 소리는? 석철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절벽 아래 움푹 파인 바위 틈, 그곳에 무언가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철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 가까이 다가간 석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이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구에 얇디 얇은 명주 적삼 한 벌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눈 속에 흩어져 있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나 더욱 석철을 경악해 한 것은 노파의 두 발이었습니다. 맨발. 이 추운 한겨울에 맨발이라니. 신발도 버선도 없이 맨발이었습니다. 이미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 죽은 사람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석철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고. 누군가 이 노파를 일부러 이곳에 버렸다고. 죽이려 했다고. 석철의 어린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누가 할머니를 이렇게. 석철은 급히 노파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에 닿았으나 미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석철은 노파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나 노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동이 트기 전에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석철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자신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 그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열병으로 신음하던 어머니,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자신,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제발. 석철의 어린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두고 먼저 가는구나.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하나 어머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9살 소녀는
어머니의 시신을 혼자 씻기고 혼자 입관하고 혼자 묻었습니다. 그날의 눈물과 후회가 지금도 석철의 가슴에 핏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석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내가 반드시 살린다. 석철은 노파를 업으려 했습니다. 하나 12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으악! 노파와 함께 눈밭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석철은 일어나 눈을 털어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석철은 산빛 아래 늘어진 칡넝쿨을 발견했습니다. 맞다, 썰매. 썰매를 만들면 되겠다. 석철은 재빨리 칡넝쿨을 잡아당겼습니다. 질긴 넝쿨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내며 손끝이 갈라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 석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칡넝쿨과 나무 껍질을 엮어 엉성하지만 튼튼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태우고 노파를 조심스럽게 썰매 위에 눕히고 석철은 칡넝쿨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거친 칡넝쿨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석철은 신음을 삼키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할머니 버티세요. 한식경이 지났을까?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석철은 마침내 자신의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바닥은 피투성이, 입술은 파랗게 질렸으나 석철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다 왔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석철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노파를 방 안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부싯돌을 치는 손이 떨렸으나 몇 번의 시도 끝에 불씨가 일었습니다. 아껴두었던 마른 나뭇가지와 솔가지를 모조리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발이 너무 차가워요. 석철은 노파에 얼어붙은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호호 불며 문질렀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할머니의 얼음장 같은 발을 녹이려 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 제발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철은 한숨도 자지 않고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불을 지피고 발을 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렇게 밤새도록 석철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산신령님, 제발 이분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니처럼 가시게 하지 말아주세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노파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석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하나 노파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석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 손목에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다. 할머니가 살아계셔. 석철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산 아래 읍내 마을, 으리으리한 기와집. 이곳은 고 김대감댁.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 지금 김대감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 이 집의 실질적 주인은 청직이 맹사행이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온 이 사내는 30해를 김대감 댁에서 일했습니다. 하인으로 시작해 청지기까지 올랐으나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검은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맹사행은 사랑채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일은 깨끗이 처리했느냐? 맹사행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예, 나으리. 분명히 그 노파를 백운산 천길 낭떠러지에 버렸사옵니다.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 물론이옵니다. 한밤중이었고 눈보라가 몰아쳤사옵니다. 귀신도 모를 일이옵니다. 맹사행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그 늙은 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김대감 댁의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것이다. 맹사행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여긴 그 노파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맹사행은 창밖에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다.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김대감 댁의 재산도 명예도 모두 내 것이 되었다. 하하하. 맹사행의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악기의 울음처럼 섬뜩했습니다. 맹사행은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저질렀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값이 이제 눈 덮인 산 위에서 한 소년의 손에 의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석철은 노파의 곁을 지키며 물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불을 지폈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밤에는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여기가 어디냐? 가느다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석철은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노파가 눈을 뜬 것입니다. 희미하게 뜬 눈으로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분명 죽었을 텐데. 여기는. 노파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석철은 노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긴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노파는 석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쳤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맑았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야.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로구나. 내가 누구냐? 저는 석철이라고 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노파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저 너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그 눈물에는 20년 전의 비통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병으로 잃은 아들과 손자. 그날의 아픔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석철은 옆에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그릇 안에는 묽은 도토리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변한 재료가 없어 색깔도 탁하고 양도 적었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가난하구나. 제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나를 구했단 말이냐? 노파, 아니 장현심. 그녀는 평생을 큰 저택에서 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궁궐 내의원의 수석 여의로 왕실의 산실을 도맡았던 전설의 의녀. 수십 명의 하인이 시중 들고 산의 진미가 상에 올랐던 삶. 하나 지금 그녀 앞에 놓인 건 초라한 도토리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장현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저는 나중에 먹으면 돼요. 석철은 숟가락을 떠서 할머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누추한 초가집이었으나 장현심은 자연스럽게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석철은 할머니가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꼭 양반댁 마님 같았습니다. 장현심은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맛은 싱거웠으나 이상하게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죽이 꿀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죽그릇을 내려놓고 장현심은 석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석철의 까만 눈망울을 보는 순간 장현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역병으로 잃은 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장현심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고맙구나. 너는 이름이 뭐냐? 저는 석철이라고 해요. 장현심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석철아,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어린 것이 혼자 사니? 석철의 환한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석철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현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철은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삼꾼이셨어요. 산을 타며 약초를 캐셨는데 절벽에서 귀한 약초를 캐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지셨어요. 장현심은 석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열병이 나셨는데 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의원을 한 번도 못 불렀어요.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장현심은 석철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여기서 버티고 있었구나. 네. 석철은 할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약초 캐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랑 저랑 둘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장현심은 석철의 등을 쓸어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마지막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신 것이로구나.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장현심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과거도 모두 감춘 채 이 아이의 할머니로 살겠다고. 석철아, 고맙다. 장현심은 석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할미는 진작에 저승 갔을 게다. 당연하죠. 석철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현심이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나 초가집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족한 끼니를 나무 뿌리로 때우면서도 서로를 챙겼습니다. 하나 어느 날 밤 매서운 찬바람이 초가집을 파고들었습니다. 콜록 콜록 석철이 가슴을 부여잡고 심하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장현심은 석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정확한지 마치 수천 번은 해본 것 같았습니다. 석철은 할머니의 손가락이 자신의 맥을 짚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장현심은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한기가 폐에 맺혀서 생긴 해수로구나. 장현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석철아, 혹시 돌배가 있느냐? 늙은 돌배면 더 좋고. 석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당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땅을 파헤쳐 쭈글쭈글한 돌배 몇 개를 꺼내왔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지난 가을에 묻어뒀어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 달여서 내가 마셔야 한다. 장현심은 돌배를 쪼개고 말린 도라지 한 줌을 씻어 솥에 넣었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할머니의 손놀림이 무척 능숙했습니다. 칼로 돌배를 쪼개는 모습도 정확했습니다. 석철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라.
장현심은 약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돌배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도라지는 가래를 sak인다.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기침을 잡는 명약이 되는 법이다. 보글보글 약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땅속에서 숙성된 돌배는 기침을 먹게 하는 명약이란다. 석철이 달인 약물을 들이키자 거짓말처럼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가슴이 시원해요. 우리 할머니 손은 진짜 약손이네요. 석철이 해맑게 웃자 장현심은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다짐했습니다. 내 의술이 아직 쓸모가 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살아야겠다. 그날 밤 석철은 기침 한 번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장현심은 잠든 석철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석철아, 할미가 너를 꼭 지켜줄게. 하나 장현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장현심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맹사행, 그놈이 분명 나를 죽였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하나 나는 살아있다. 석철이 나를 살렸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 새싹이 돋고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석철은 본격적으로 장현심에게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맥 짚는 법, 약재 배합법,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석철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석철은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나 표정은 뾰루퉁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들이 왜 자꾸 섞이는 거야? 석철은 화풀이 하듯 잡초 한 줌을 움켜쥐어 마당 구석으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필요 없다, 이거냐? 저리 가. 대청마루에서 이를 지켜보던 장현심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던져진 풀을 주워들고 흙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석철아,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다. 사람들이 그 쓰임을 몰라 잡초라 부를 뿐이다. 장현심은 석철의 손바닥에 그 풀을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버린 이 쇠비름도 지식여 바르면 종기를 낫게 하고 다려 먹으면 장수하게 하는 귀한 약이란다. 쇠비름, 이게 약이에요? 그렇다. 마치언이라고도 부르지. 아주 귀한 약초란다. 석철은 손 안의 쇠비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장현심은 석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윽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가진 것 없다고, 세상이 너를 잡초 취급해도 너는 죽어가던 나를 살리지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산삼보다 더 귀한 약초다. 석철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산삼보다 귀하다고요? 석철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그렇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초다. 그러니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알겠습니다. 저도 귀한 약초럼 살게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석철은 약초를 캐러 뒷산으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초이에게 줄 예쁜 들꽃을 찾고 있었습니다. 현감의 딸 초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누각에만 앉아 지냈습니다. 절벽에 매달려 약초를 캐던 석철과 눈이 마주친 초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니? 위험하게 거기서 뭐해? 전 석철이에요. 근데 아가씨는 날씨도 좋은데 왜 밖에 나오질 않아요? 초이의 표정이 쓸쓸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못 써. 그래서 누각이 내 세상의 전부야. 석철은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품을 뒤적거리던 석철은 빨갛게 익은 산딸기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석철은 담장 가까이 다가가 잎사귀에 싼 산딸기를 누각 쪽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든 초이의 손에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산에서 주운 보석이에요. 반짝이는 조약돌도 건넸습니다. 와, 예쁘다. 초이는 조약돌을 햇살에 비춰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갇혀 지내던 소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 더 재밌는 거 가져올 테니 기다려요. 그날 이후 석철은 초이에게 바깥 세상을 전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석철이 가져다주는 꽃과 돌멩이는 초이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작은 창문이 되었습니다. 하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아랫마을에 끔찍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멀쩡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겁더니 온몸에 기괴한 붉은 반점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단순한 열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개 짖는 소리처럼 기침하며 숨을 헐떡였고 지난 겨울 굶주림에 약해진 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의원들마저 이건 괴질이다라며 도망친 뒤였습니다. 참상을 목격한 석철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아랫마을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얼굴에 붉은 반점이 돋고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 장현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된다. 장현심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붉은 꽃이 피면 다 죽어. 폐가 굳어서 아무도 못 살아. 20년 전 똑같은 병으로 자식과 손자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이 장현심을 덮쳤습니다. 장현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의원들도 다 도망갔대요. 석철은 장현심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애들이 숨 넘어가는데 그냥 둬요? 할머니는 저의 기침도 고쳐줬잖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석철의 외침에 장현심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석철의 눈망울을 보니 죽은 손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번엔 지켜야 한다.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장현심은 일어섰습니다. 석철아, 잘 들어라. 장현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네, 할머니. 이건 시간 싸움이다. 열을 내리는 시오와 피부의 도끼를 밖으로 빼내는 승마를 써야 한다. 단, 비율이 중요하다. 승마를 너무 많이 쓰면 기운이 빠져 위험하니 비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감초를 한 줌 넣어 독성을 누그러뜨려라. 석철은 할머니의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장현심이 석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석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살려올게요. 석철은 밤을 새워 약초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약재를 씻고 썰고 끓이는 내내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날이 밝자 석철은 약 항아리를 두 손으로 꼭 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재수없게 거지가 어딜 들어와? 그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먹고 애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석철을 쫓아냈습니다. 석철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나 항아리만은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제발요. 이거 진짜 약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석철은 마지막으로 마을 어귀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의원조차 포기한 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속는 셈치고 딱 한 번만 먹여보세요.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모르던 최 씨 안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석철이 내민 약사발을 받아 아이에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저 거지놈 잡아라. 석철은 결과를 보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뒤에서 돌멩이가 날아와 석철의 등을 맞췄습니다. 하나 석철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산 중턱에 주저앉은 석철은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저보고 더럽대요. 그때 장현심이 다가와 피 흐르는 석철의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석철아, 울지 마라. 깊은 산속에 피는 난초는 누가 보지 않아도 그 향기를 멀리 퍼뜨리는 법이다. 남들이 뱉은 흙탕물에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려던 너의 마음이 맑으면 그만이다. 장현심의 따뜻한 위로에 석철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에 기적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에 죽어가던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살아났대. 새벽에 어혈을 토해내더니 열이 싹 내렸대. 그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고 맹사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맹사행은 저작거리에서 들은 소문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새끼가 무슨 약을 썼다고. 하나 옆에서 들리는 대화에 맹사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최신의 마누라가 그러는데 아이에게 준 약에서 아주 귀한 한약 냄새가 났다고 하더이다. 귀한 한약? 그것도 아주 정교한 배합이었다나 뭐라나. 천하의 거지가 그런 걸 알 리가 없는데 말이요. 맹사행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귀한 한약 배합이라. 천하의 거지가 그런 걸 알 리가 없는데. 맹사행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내가 산에 버린 그 늙은이가 살아있는 건가? 맹사행은 자신이 장현심을 버렸던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석철이 사는 산 근처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추위에 버려진 늙은이가 살아있을 리 없지. 하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맹사행은 신복 하인을 불렀습니다. 산속에 사는 거지 꼬마 집을 찾아가 봐라. 예,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그냥 가서 확인만 해. 혹시 늙은 노파가 있는지 말이다. 맹사행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인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초가집에서는 장현심이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철아, 누군가 올라오고 있다. 누구예요? 모르겠다. 하나 심상치 않구나. 장현심은 재빨리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석철아, 내 말 잘 들어라. 장현심은 석철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할미는 미친 사람이다. 누가 와도 할미가 노망났다고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석철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바로 그때 하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누구 있느냐? 장현심은 옷을 풀어 헤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밥, 서방님 밥 줘. 나 배고파. 침을 질질 흘리며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노망난 늙은이잖아. 석철이 재빨리 달려와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할머니 침에 걸려서 아픈데 왜 놀라게 해요? 저리 가요. 너 그 약 만든 꼬마 아니냐? 네, 그런데요. 하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과 깨진 항아리, 먼지 투성이 방바닥. 장현심은 계속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미쳤구만. 하인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철은 하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갔어요. 근데 할머니,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요?
맹사행이 보낸 게 분명하다.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맹사행이요? 그렇다. 조심해야 한다. 저놈이 우리를 계속 감시할 게다. 장현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멀리 읍내에서는 하인이 맹사행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산속에 늙은 노파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 어떠냐? 완전히 노망이 든 늙은이더이다. 헛소리만 하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약초는 그 꼬마 녀석이 주워다 끓인 모양입니다. 맹사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추위에 살아있을 리가 없지. 하나 맹사행은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속 감시해라.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나으리. 맹사행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하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또 지났습니다. 석철은 본격적으로 장현심에게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심은 석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에게 진짜 의원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진짜 의원이요? 그렇다. 지금까지는 약초 캐는 법과 다리는 법을 배웠지. 이제는 사람의 병을 알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장현심은 석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잡고 맥을 짚는 거다. 이걸 진맥이라 한다. 맥이요? 그렇다. 사람의 몸속을 흐르는 피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지. 장현심은 석철의 손을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느껴지느냐? 석철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뭔가 톡톡 튀는 것 같아요. 잘했다. 그게 맥이다. 장현심은 석철의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석철아, 명심해라. 맥은 손가락 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요? 환자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맥이 잡히는 법이다. 석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장현심은 흐뭇하게 웃으며 석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석철은 매일 장현심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석철은 약초를 캐러 뒷산으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초이에게 줄 예쁜 들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감대간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석철은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감 부부가 한 의원에게 절을 하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초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요. 석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이. 석철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초이가 큰일 났어요. 의원도 포기했대요. 뭐라고? 제발 초이 좀 살려주세요. 석철은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장현심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의원이잖아요. 왜 안 가요? 맹사행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현감댁에 가면 내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럼 초이는 어떡해요? 그냥 죽으라고요? 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열병으로 끙끙 앓다가 돈 없어서 의원도 못 부르고 그냥 죽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장현심은 석철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초이도 우리 엄마처럼 죽으면 안 돼요. 석철은 장현심의 치마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할머니가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장현심은 석철의 눈물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은 손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를 못 살렸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구나. 장현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나 석철의 상처받은 마음과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현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석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다만 조심해야 한다. 내 얼굴을 가려야 해. 장현심은 낡은 쓰개치마를 꺼내 머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현감댁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감댁 대문 앞에 도착한 석철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초이를 고칠 수 있어요. 뭐, 또 거지 새끼가 왔어? 문지기가 나와 석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감이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현감은 석철을 알아보았습니다. 초이가 유일하게 친구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석철이라는 아이구나. 네, 저희 할머니가 초이를 고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옛날에 의원이셨어요. 현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석철은 장현심과 함께 현감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감이 앞장서서 초이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초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현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석철이 왔구나. 초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할머니가 널 고치러 왔어. 현감 부인이 물과 수건을 가져오다가 장현심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쳤지만 장현심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렸지만 구부정한 등에서도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저 노파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현감 부인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현심은 조심스럽게 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좀 보겠습니다. 장현심은 초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부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맥을 짚던 장현심은 초이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장현심은 다리를 주물러 보았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현감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장현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불치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한기가 혈관을 막아 피가 돌지 못해 굳어버린 겁니다. 기혈 막힘이지요. 현감은 장현심의 진단을 듣고 놀랐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알 수 없는 병, 천형이라고만 했는데 이 노파는 정확히 병명을 짚어낸 것입니다. 이 노파, 보통 의원이 아니로구나. 그럼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경락을 틔워주면 물이 흐르듯 침으로 막힌 곳을 뚫으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현감 부부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딸이 다시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 쉽지 않습니다. 침을 잘못 놓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장현심은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현감은 장현심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의 마디마디가 굵은 늙은 손이었습니다. 정말 이 노파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을까? 하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현심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통을 열었습니다. 가늘고 긴 장침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석철은 할머니의 침통을 양손으로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장현심이 침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늙고 기력이 쇠한 탓이었습니다. 현감 부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석철은 울먹이며 장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많이 떨려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장현심은 침을 쥔 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석철아. 손은 늙었어도 사람 살리는 의원의 마음은 늙지 않는 법이다. 장현심은 눈을 떴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볼 때 생기지만 용기는 환자를 볼 때 생긴다. 그 순간 기적처럼 손의 떨림이 딱 멈췄습니다. 장현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며 그녀는 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석철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산속의 힘없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내의원을 호령하던 수석 여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장현심에게서 서슬퍼런 기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장현심은 망설임 없이 정광석화와 같은 솜씨로 초이의 인중과 백해열에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현관 부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초이가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검은 피, 어혈이었습니다. 현관 부인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장현심이 침착하게 제지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몸속을 막고 있던 도끼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장현심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관 부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현심은 초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견디구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침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노파는 대체 누구인가? 침을 모두 빼낸 장현심은 다시 초이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다리에서 서서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백했던 피부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 초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초이의 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여요. 현감 부인이 놀라 외쳤습니다. 장현심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 석철아. 장현심은 석철을 불렀습니다. 이제 기운을 북돋아야 한다. 당귀와 청궁을 다려 먹여라. 그래야 혈이 차오르고 다시 걸을 수 있다. 네, 할머니. 제가 제일 좋은 약초로 다려올게요. 할머니는 진짜 신의 손이에요. 석철은 감탄하며 장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현심은 석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간절함이 다한 게지. 현감과 부인은 죽어가던 딸의 다리에 온기가 도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됐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현심은 쓰개치마를 고쳐 썼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제가 드린 약을 꾸준히 드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현감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성함이라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장현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산속에 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초이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장현심은 석철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석철아, 너도 잘했다.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낸 내가 기특하구나. 장현심은 석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현감댁 담장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맹사행이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쓰개치마를 쓴 노파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바람이 불어 쓰개치마가 벗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 몸가짐. 분명 범상한 여인이 아니다. 그날 밤 맹사행의 저택. 맹사행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쪽으로 염탐을 보냈던 하인이 숨이 턱끝까지 차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라. 맹사행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현감댁에서 나왔다는 그 노파. 산길을 오르다 바람에 쓰개치마가 벗겨졌는데 하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눈매며 걸음걸이가 마님과 똑같았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뭐라고? 맹사행의 손에서 술잔이 툭 떨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독한 늙은이가 진짜 살아있었단 말이냐? 맹사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만약 장현심이 살아 돌아와 현감에게 사실을 알린다면 자신이 훔친 재산과 지위는 물거품이 되고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맹사행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왈패들을 불러라. 곧이어 험상궂은 왈패 5명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맹사행은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마루로 던졌습니다. 받아라. 왈패 두목이 은자 주머니를 받아들며 희죽 웃었습니다. 헤헤, 일이 꽤 험한가 봅니다. 오늘 밤 산속에 있는 초가집을 태워버려라. 맹사행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늙은이와 꼬마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한다. 실수하면 너희들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걱정 마십시오. 뒤탈 없이 처리해드리죠. 왈패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산속 초가집. 장현심과 석철은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허허, 피곤하구나. 얼른 자자. 두 사람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기를 띤 그림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집을 포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왈패들은 조용히 초가집을 에워쌌습니다. 두목이 손짓하자 한 놈이 횃불을 초가집 지붕에 던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냄새지? 석철은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창밖에서는 초가집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할머니. 석철은 장현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장현심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길이 벌써 방문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석철아, 이불을 물에 적셔라. 석철은 황급히 물동이의 물을 이불에 끼얹었습니다. 할머니, 제 등에 엎이세요. 장현심은 석철 등에 엎이며 가슴을 소중히 움켜쥐었습니다. 속적삼 쪽에 숨겨둔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거라. 석철은 이를 악물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젖은 이불 덕분에 화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연기가 목을 찔렀습니다. 석철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온 순간 귀에서 초가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철은 장현심을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있다. 놓치지 마라. 석철은 장현심을 업고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왈패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라. 석철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왈패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석철은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초가집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석철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끝났어요. 집도 다 타고 약초도 다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현심은 재투성이가 된 석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석철아,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버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에 다시 싹이 튼단다. 장현심은 석철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집은 탔지만 너와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사람이 산다는 건 타버린 잿더미 위에도 다시 집을 짓는 일이다. 장현심은 석철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뿌리고 내가 너의 흙이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석철은 옷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았습니다. 네, 할머니만 계시면 저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석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감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초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은 현감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현감댁 대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석철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지기가 나와 횃불을 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저는 석철이에요. 초이에게 좀 전해주세요. 바로 그때 안에서 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철, 아버지, 석철이가 왔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현감이 급히 밖으로 나와 대문 밖에 두 사람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몸이 재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현감은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석철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왈패들이? 대체 누가 감히? 현감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장현심이 말했습니다. 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체라니요? 장현심은 품속의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석철은 처음 보는 주머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현심은 주머니에서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와 오래된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현감은 옥놀이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황 문양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전하사. 현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저 단정한 자세, 정확한 진단, 우아한 침술, 평범한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문서를 펼쳐보니 붉은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의원 의녀 수석 임명교지. 장현심은 낮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갑자년까지 내의원 여의로 중전 마마의 산후조리를 도왔던 장현심이라 하옵니다. 석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가 궁궐에서 일하셨던 분이셨어? 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급히 옷매무새를 바로 잡았습니다. 아니, 선대 왕후 마마를 모셨던 전설 속의 신의 손, 장여인님이십니까? 그리 불러주시니 황송하옵니다. 어르신 같은 귀한 분이 어찌하여 우리 고을 산속에 계셨습니까? 장현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청지기 맹사행이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자가 저를 산에 버리고 죽었다고 소문을 냈지요. 하나 이 아이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장현심은 석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얼어 죽었을 겁니다. 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맹사행이라는 자가 감히 그자가 오늘 밤 왈패들을 보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포졸들을 보내 맹사행을 잡아오겠습니다. 현감은 밖으로 나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맹사행을 당장 잡아오라. 석철은 장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장현심은 석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게다.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현감댁 마당으로 맹사행을 끌고 왔습니다. 나 이놈들. 맹사행은 발버둥을 쳤으나 포졸들은 그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현감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맹사행, 너의 죄를 알겠느냐? 억울합니다. 맹사행은 고개를 들어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내 놈이 주인을 배신하고 재산을 가로챈 것, 그리고 주인을 산에 버려 죽이려 한 것.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맹사행은 억울하다는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가 30년을 김대감님 밑에서 개처럼 일하며 이 집안 재산을 불렸습니다. 맹사행은 현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대감님 돌아가시고 핏줄도 없는데 그 공을 인정받아 제가 관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렴치한 놈. 현감이 노기를 띤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실에서 장현심이 나왔습니다. 맹사행은 장현심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어떻게... 장현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나를 산에 버리고 죽었다고 소문을 냈지. 그런데 내가 살아 돌아왔다. 장현심은 맹사행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의 아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맹사행은 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입 닫혀라. 장현심의 일갈에 맹사행은 움찔했습니다. 장현심은 한 걸음씩 맹사행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불린 재산이라고? 장현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불린 재산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나를 위해 남긴 피땀이다. 주인이 눈을 감자마자 그 은혜를 도둑질로 갚다니 내 놈은 짐승만도 못하다. 장현심의 목소리에 온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맹사행은 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 마님께는 핏줄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는데. 장현심은 석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핏줄이 없다고? 장현심은 석철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기 내 목숨을 구해준 이 아이가 내 손자다. 석철은 장현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현심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영감이 남긴 유산의 주인은 바로 이 아이다. 맹사행은 입을 벙긋거렸으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지기가 주인을 배신했다니, 30년을 섬기고도 저런 짓을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군. 포승줄에 묶인 맹사행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늙은이가 거지놈과 짜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제가 30년을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때 석철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저씨가 왈패들 시켜서 우리 집에 불 질렀잖아요. 곧 끌려온 왈패의 두목이 맹사행이 시킨 지시를 실토하자 맹사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현감은 맹사행을 내려다보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놈, 천륜을 어긴 죄 용서받을 수 없다.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고 너는 관노비로 삼아 평생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안 됩니다. 내 재산, 내 돈. 맹사행은 처참하게 끌려나가 곤장을 맞았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석철은 장현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쁜 사람 다 벌 받았으니까 우리 둘이 뻗고 자요.
장현심은 석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심판이 끝난 후 장현심과 석철은 현감의 배려로 현감댁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맹사행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장현심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옛날에 살던 큰 집으로 가실 거예요? 석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현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큰 집에는 더 이상 좋은 기억이 없구나. 장현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손자도 모두 그곳에서 떠났으니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석철아,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저요? 저는 할머니만 계시면 어디든 좋아요. 장현심은 석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 고을에 터를 잡자구나.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의원을 열 거다. 장현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해서 의원을 못 부르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원 말이다. 우와, 좋아요. 석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감은 마을 입구에 좋은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현심과 석철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문 위에는 연심 의원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들었어? 그 의원은 돈 없어도 진료를 해준대. 정말? 그럼 우리 아이 좀 보여줘야겠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습니다. 장현심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진료했고 석철은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초이도 자주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나은 초이는 이제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석철, 오늘은 무슨 약초 배웠어? 오늘은 당귀랑 청궁이야. 두 아이는 약초밭을 함께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연심 의원의 명성은 고을을 넘어 퍼져나갔고 석철은 장현심의 그림자처럼 의수를 익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10번 바뀌었습니다. 연심 의원은 점점 유명해졌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현심과 석철은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철은 이제 22해를 살아온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의젓한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원님, 맥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손목을 이리 주십시오. 석철은 능숙하게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장현심 없이도 혼자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서는 초이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초이도 이제 22의 아가씨가 되었고 연심 의원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초이는 석철 곁에 머물렀고 석철도 초이 없는 의원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각에는 장현심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진료는 못하지만 석철이 환자를 보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 장현심의 일장이었습니다. 잘하는구나, 우리 석철. 장현심은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장현심은 평상에 누워 계셨고 석철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 앉아 있었습니다. 석철아. 네, 할머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장현심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을 만나면 자랑거리가 생겼어. 할머니, 늦은 나이에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아들을 하나 더 얻었다고 말이다. 석철은 눈물을 참으며 장현심의 백발을 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다. 장현심은 석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의술은 이미 너의 손에 다 있다. 장현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우리는 피보다 깊은 인연이다. 할머니, 고맙다, 석철아. 장현심은 석철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설산에 버려졌던 그날,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장현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영면에 드셨습니다. 석철은 할머니를 불렀으나 장현심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현심은 편안한 얼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석철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현심의 49제가 지난 어느 날 연심 의원은 여전히 환자들로 분주했습니다. 의원님, 이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석철은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철은 선반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장현심이 석철을 위해 남긴 의학책이었습니다. 석철은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석철은 처방을 내렸고 환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쩌죠? 석철은 장현심이 했던 말투 그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대신 집에 있는 늙은 호박 하나만 가져오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환자가 돌아가고 석철은 진료를 마쳤습니다. 대청마루 밖을 내다보니 처마 밑에 연심 의원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껏 관리한 덕에 윤이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현판 옆에 매단 풍경이 딸랑 울렸습니다. 마치 장현심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철은 현판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장현심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현심의 뜻을 이어 석철은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30년 전 설산에 버려진 노파. 그녀를 구한 것은 12살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하나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장현심은 석철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석철은 장현심에게 의술을 이어갈 계승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배신과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선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연심 의원의 현판 아래에서 오늘도 석철은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이 잡초라 부르던 그 소녀는 이제 이 고을에서 가장 귀한 약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리는 생명들은 장현심의 연꽃 같은 마음이 이 세상에 피워낸 꽃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